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서류를 만들 게 있어서 사무실에 잠깐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영상 하나 만들고 가려고 합니다. 잠깐 뉴스를 봤더니 7월 달에 수출이 988.9억 달러, 거의 1000억 불이네요. 그죠? 역대 2위라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 2개월 연속으로 400억 불이 돌파됐다고 하면 실제로 반 이상이 반도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다. 결국은 반도체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끝난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제미나이하고 클로드를 역할을 어떻게 주냐면, 제미나이는 대기업 대변자로서, 클로드는 중소기업 대변자로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보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반도체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 없이는 이처럼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부족을 반도체 의존도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대기업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폄하하는 근시안적 시각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실적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서 나머지 산업은 정체 상태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 하청만 반복하며 자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한번 꺾이면 연쇄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그쵸. 나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조업을 하다 보면 주위에 나랑 비슷한 업체들을, 그러니까 OEM으로 납품을 하든 자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든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출 플라스틱을 하는 업체들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5배 이상 오른 원자재가 많아요. 석유 파동 때문에, 전쟁 때문이죠. 트럼프 이놈 새끼.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출 업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출 업체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연관된 모든 업체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출업체가 재료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료값이 없어. 그러면은 외상으로 재료를 사오려고 뭐 원자재 그 공급하는 업체한테 또 빌어야 되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원자재 업체는 실제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자기네들도 부담되고 힘들고, 그 사출물이 나와서 그걸 판매를 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수출 호조라고 얘기를 하고 화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나 같은 현장에서 뛰는 중소제조업자들에게는 IMF보다 더 못한 시기가 와 있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요. 현장의 고충은 안타깝지만 개별 기업의 사정을 이유로 국가 전체의 핵심 동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원자재가 상승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가피한 파동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는 길은 고부가 가치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여 그 낙수 효과가 전체 생태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성과를 폄하하고 분배만을 논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과거의 저성장 늪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낙수 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1000억 달러를 벌어도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으로 죽어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입니까? 대기업 성장이 곧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건 신화일 뿐입니다. 그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뭐 얼마씩 준다, 뭐 몇 억씩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내가 있는 대구공단 아니면 평택공단, 뭐 송탄공단 쪽이지, 나주에 있는 뭐 공단,
이쪽에 사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군데 중에 7군데가 힘들어해. 그러면은 대기업 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수출 호조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로 적용이 될까? 아니면 수출은 대기업들이 알아서 화랑기고 우리 국민들은 죽어날까? 네, 잠깐만요. 거시적인 수출 지표가 서민 경제의 온기로 즉각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은 법인세와 투자, 고용을 통해 국가 재정의 핵심적인 바탕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본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 성장 동력을 옥죄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법인세와 투자가 현실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기업은 수익을 내부 유보하거나 해외 투자로 돌리고 중소기업 임금은 정체된 채 원가 압박만 심해집니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도 국민이 먹고 살 수 없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거시경제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전반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개념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아무리 대기업 한두 군데가 호조를 갖고 거시경제를 이끌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어때? 대출 시장은 어때? 나도 물론 마찬가지로 자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다른 업체들, 이 중소기업들의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지, 또는 연체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국가 전체의 성장 엔진을 멈추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00%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가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마저 잃는다면 중소기업이 기댈 사회 안전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호조는 국가 재정의 유일한 활로이며 지금의 고통은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섣부른 분배나 성장 억제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침몰을 가속할 뿐입니다. 제마니의 주장은 성장통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 자체가 성장통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 신호인데 대기업 성장만 믿다가는 중소기업과 국민 다수가 파산하는 동안 국가 재정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존속 불가능한 경제 체제일 뿐입니다. 그래, 나도 클로드의 말에 찬성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또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몇 안 되잖아. 특히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은 한두 업체밖에 없다고 봤을 때, 만약에 대기업이 어느 순간 반도체가 또 값이 하락이 돼서 수출이 다운되면 대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면 기존의 중소기업이 힘들어 하던 것과 겹쳐서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나? 잠시만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기업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세계 경제의 보편적 변수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국가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수출 호조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금융 지원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금융 지원은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에서 원가만 깎이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지원금은 결국 대기업 납품가 인하에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떨어지면 중소기업은 먼저 무너지고 그때는 대기업도 국내 공급망 붕괴로 함께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 성장만으로는 경제 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가청업체들은 사실은 몇몇 안 돼. 반도체 외에 다른 뿌리 산업이 많은데
그들은 전혀 지금 이 그 호조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다가 뭘 납품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 그들은 이 호조하고 상관없이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도우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금적인, 제도적인, 뭐 정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보면, 신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뭐 연체가 얼마 정도 있으시네요. 이거 다 해결하고 오십시오. 이런 말을 해. 결국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정부에게 의존한다.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힘든 상황이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만약에 신용도가 높고 연체도 없으면 내가 미쳤다고 가서 대출을 받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다시 정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지, 신용도 좋고 그리고 연체도 없고 뭐 나름대로 다 잘 갖춰진 기업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잘 준다. 그럼 진짜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은 뭐 자금 뭐 그 대출도 받기 힘들 거고, 그치? 정부 지원도 받기 힘들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부 지원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용평가라는 형식 논리에 갇혀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부실기업에 무분별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와 좀비 기업 양산이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막아 전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건실한 중소기업까지 저성장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혁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효율성 전략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제마니의 효율성 전략은 결국 현재의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신용도가 낮아진 이유가 구조적 착취 때문인데, 그들을 탈락시키면 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국가 경제는 대기업 몇 곳에만 의존하는 더 취약한 체계가 됩니다. 정부 지원은 효율성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 실제로 나같이 연구개발을 같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력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을 얻는 것들이 대부분 연구개발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연구개발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은 내가 뭔가를 하나 팔아서 남는 이윤 가지고 개발도 하고 성장하긴 힘들잖아. 그렇다고 해서 옛날 방식에 매립돼 가지고 그 방식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하려니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품을 판매하는 그 수량도 낮아지게, 판매량도 낮아지게 돼 있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표면적으로, 지표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내가 번 돈에 비해서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연체도 잠깐 있었고 신용도도 낮아졌다. 근데 나는 기술들이 있어. 근데 당장 내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특허 낼 때까지는 증빙 자료도 없잖아. 근데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은 우수한 기업이지만 신용도가 낮다고 해서 정부에서 모른 척 하냐? 네, 잠깐만요. 기술력 있는 기업이 단순 지표 때문에 소외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때 객관적 성과를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부릅니다.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라면 일반 금융보다는 기술 보증기금이나 특화된 정책 펀드를 통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입증받는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지,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특화 채널은 결국 제한된 규모에 불과해서 수만 개 중소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정성적 평가 강화도 좋지만, 현실은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순간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시작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기술 기업의 적자 상황 자체를 일시적 투자 단계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게 이제 정부잖아. 대통령이고 국회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고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봤을 때 난 국회의원들은 별로 믿지를 않아. 별로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진 않아.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고 당대표 뽑는다고 하고 뭐 비판하고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데 실제 지금 몇몇 그 지자체 단체장들 중에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단체장들이 생겨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요즘 뭐 오픈 토론을 통해서 알기도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아픈 그리고 좀 제도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요. 정치적 갈등에 매몰된 중앙 정치와 달리 지자체의 민생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만큼 현장 체감형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단순히 선심성 자금 살포로 변질되면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큰 짐이 됩니다. 체계적인 제도 개혁 없이 감정적 대응으로 정책을 펴면 오히려 준비된 기술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진 좀비 기업들에 가려져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도 개혁 없는 자금 살포는 문제지만 역으로 기술 기업을 선별하겠다며 현 신용 시스템만 고집하면 혁신은 영원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기술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평가 틀을 만드는 것, 특허 전 단계의 기술도 증빙할 수 있는 독립적 검증 체계 말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현장에 있어 보면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내놓는 정부 과제도 많고 그리고 정책 자금도 많은 건 사실이야. 인정은 해. 근데 그 턱이 너무 높아. 일부 기업들만 통과하는 경우도 많고 뭐 결과적으로 내실이 탄탄한 기업,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그것도 지표로 데이터로 증빙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는 편이야.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아이디어를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이 기업을 지원해야겠다라는 시스템은 사실은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힘든 건 이해를 해. 힘든 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살 때는 나름대로 정성적인, 즉 주관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 즉 인터뷰도 많이 하고 평가도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인터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데이터를 많이 중요시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니? 네, 잠깐만요. 국내 평가 시스템이 가시적 데이터에만 매몰된 것은 인정하지만 인터뷰 비중을 무작정 늘리면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고주의와 입김이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영국식의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것은 투명한 공직 문화와 오랜 신뢰 기반이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평가 방식을 바꾸면 결국 실력 있는 기술 기업보다 인맥과 말재주를 갖춘 기업이 혈세를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려는 타당하지만 역으로 현 시스템은 이미 데이터 조작과 분식 회계로 번복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 위에서 인터뷰 비중을 늘리되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이해 제기 체계를 강화하면 당신이 우려하는 연고주의보다는 숨겨진 기술을 발굴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영국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시행착오를 누군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니? 대기업이 있고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중소기업을 대변한다고 했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지금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1,000억 불을 넘어서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죽겠다고 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내놔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업의 수출 호조를 중소기업의 낙수 효과로 강제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미 구시대적 발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대기업의 성장을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 단가 후려치기로 달성하는 불공정 거래 구조를 뿌리 뽑고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기술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게 돕는 생태계 전환뿐입니다. 클로드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정성평가 도입은 결국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과 로비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건실한 중소기업들조차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여 대기업의 종속된 생태계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당신이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좋지만 그 감시 체계가 작동하려면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실제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불공정 거래 단속만으로는 기술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정부가 선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층적 평가 채널을 만들어야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종속에서 벗어날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너네 둘 얘기를 들어보면 피부에 와닿지는 않네.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지?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일한 어려움으로 아마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기도 해. 좋아. 앞으로 대기업이 호조를 보이듯이 우리 중소기업들도 잘 살아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각각의 아빠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음식도 좋은 걸 사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지금은 사실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뭐 살판 났지. 이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별로 좋지는 않아.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내자. 잠시만요. 양극화의 본질은 대기업의 성과가 하청 중소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중소기업이 기술 주권을 갖고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정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개별 기업가들도 정당한 부를 얻고 사회 전체의 온기로 확산될 것입니다. 당신의 법적 강제는 결국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게 문제 아닙니까? 진정한 해결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시장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동시에 대기업과의 거래 구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제도 개혁과 시장 신뢰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앱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베타 수준은 넘어섰고 아마 정식 버전들이 곧 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통역 같은 경우나 회화 공부 모드 같은 것들은 아마 재미있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